누구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저의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었죠. 지혜로운 아내와 착한 딸을 낳아 완벽한 가정을 이뤘고 자수성가로 이룩한 사업 역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동업을 했던 20년지기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가 돈을 뒤로 빼돌리면서 모든 게 망가지고 말았죠. 친구가 돈을 빼돌린 방식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그곳을 하청업체로 속여 계약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 독립된 법인이니 저 역시도 의심하지 못했고 실제 자금이 저희 회사에서 유령 회사로 빠져나가게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파산을 해버리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그 일로 회사도 잃었지만 친구도 잃게 됐죠.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완벽하기만 했던 제 아내가 변했다는 거였죠. 정확히 아내는 저를 증오했습니다. 이것도 월급이라고 받아왔니? 나더러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여보, 이건 일단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고 내가 지금 하는 대리운전 일이랑 배달 일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좀 더 들어올 거야. 그래서 그거 다 합하면 400은 나와? 모르겠지만 일단 400은 넘을 거야. 420 정도? 고작 20만 원 차이를 가지고 정정하는 거야? 기가 차서. 왜? 아주 100원 단위까지 말하면서 따지지? 나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비참해. 내가 이깟 돈 몇 푼으로 당신한테 실망하게 될 줄은 몰랐고 싸우게 될 거란 상상도 못했으니까. 안 싸우면 되잖아. 일단은 형편이 이러니까 좀 받아들이고. 받아들여?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진짜로 받아들이면 난 이 자리에서 혓 깨물고 죽어야 해. 난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불행? 지금 불행이라고 했어? 진짜 배가 불렀구나. 400이면 어때서? 이 정도만 벌어와도 감사하다는 사람들 수두룩해. 그리고 우리 겨우 세 식구야. 넷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고 셋. 그럼 400으로 내가 행복해야 하는 거야? 원래부터 좁은 집에 살던 사람들도 더 좁은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인간이야. 하물며 이전엔 1000만 원씩 턱턱 생활비로 주던 당신이 그 반도 안 되는 돈을 생활비라고 준 거라고. 심지어 어떤 누구보다 어렵게 모은 돈이 겨우 400이라는데 당신은 지금 내 심정을 알아? 지금 내 기분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냐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끔찍해? 조금만 덜 쓰고 조금만 같이 노력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막말로 우린 적어도 집은 있잖아. 40대 중반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사람 흔하지 않아.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제발 좋은 부분을 먼저 좀 봐줘. 나라고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어? 고의는 아니었겠지. 멍청해서 그렇지. 여보! 내 말이 틀려? 횡령한 놈은 얼마 안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지금도 잘 살걸? 우리가 손가락 빨고 있는 동안 걔들은 꿀 빨고 있을 거고. 그것뿐이게? 당신이 중소기업 다니면서 대리운전까지 뛰고 있을 때 당신 친구 와이프는 해외여행 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을 언제까지 할 거야? 이미 지난 일이고 돌이킬 수도 없잖아. 그럼 어쩌라고? 나도 생각하기 싫은데 생각나는데 어쩌라고? 당신만 피해자인 척 굴지 마. 나도 사기당했어. 당신이란 남자가 이렇게 무능하고 멍청한지 몰랐으니까.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 내가 돈 잘 벌 때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잖아. 내가 죽으면 같이 따라 죽겠다던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 맞아? 제가 서러워서 울먹이면서 묻자 아내는 한쪽 입꼬리를 길게 올린 뒤 말했죠. 그러게 좀 제대로 살지 그랬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애초에 내 친절함은 다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 여자들이 나이 들어서 우악스럽게 바뀌고 억척스럽게 변하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인 줄 알아? 아니! 그건 99% 돈 때문이고 공통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둬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야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으니까 이 멍청한 아저씨야. 내가 변한 걸 탓하기 전에 무능하고 돈 없는 당신을 탓하라는 뜻이고. 알았니?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제가 사업이 망하면서 아내 역시도 저 못지않은 큰 충격을 받았을 테죠. 큰맘 먹고 조기 유학까지 보낸 딸을 학기 중에 다시 불러들여야 했고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자동차까지 팔아야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제가 처가에 지원하고 있던 것까지 더는 할 수가 없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이 일어났다고 느꼈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장모님은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제 사업이 망한 뒤 집을 이사하던 날 장모님이 쫓아와 난동을 피웠죠. 백서방, 진짜 망했어? 정말로 회사가 넘어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장모님에게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이지? 지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거짓부렁하는 거지? 솔직히 부자는 망해도 3년인데 뒤로 빼돌린 돈이 있는 거 맞잖아. 난 절대로 못 믿어. 이건 아니야. 장모님, 지금 저희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그걸로 내가 어떻게 믿어?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혜정이 네가 말해봐. 뭐야? 너 이젠 나한테 돈 더 주기 싫어서 그런 건 맞잖아. 그러고도 네가 딸이야? 어? 장모님은 아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참다가 결국 터지더군요. 제발 좀 그만해. 지금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제발 좀 가! 아니, 난 한 발자국도 못 가지. 아님 나 여기서 살아야겠다. 사업 망했다는 핑계로 난 내쫓으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다달이 생활비에 용돈까지 꼬박꼬박 이전처럼 안 주면 난 여기서 절대로 안 나갈 거야. 내가 못할 것 같니? 어? 이삿짐은 들어오는데 장모님은 그곳에서 들어누웠고 그게 되지 않으니 옷까지 벗고 난동을 피우셨던 거죠. 결국 아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을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쫓아냈던 겁니다. 실은 결혼 전부터 그런 장모님의 성향을 모르진 않았어요. 아내가 어린 나이에 저와 빨리 결혼했던 이유 역시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길 꿈꿨기 때문이었죠. 결혼하고 초반엔 차라리 그 힘든 관계를 끊어보라고 조언도 했지만 아내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착하기만 했던 아내가 안쓰러워 성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요. 마침내 제가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수준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비로소 평범한 모녀 사이가 되었죠. 당시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집에 뭘 가지고 왔는지 알아? 반찬. 장모님이? 어쩐 일로 반찬을 다 가지고 오셨대? 그야 돈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엄마 노릇 적당히 해주고 그렇게 뭘 얻어 가시는 거야. 근데 온통 내가 잘 안 먹는 것만 가지고 오셨더라고. 자기 딸이 애초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란 거 다시 느끼니까 또 비참해졌지. 그런데도 난 그것도 좋더라. 나 속도 없지? 저는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보며 손을 맞잡았죠. 그럴 수도 있지. 부모랑 자식 사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 평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만 꼭 날파리 같아. 없어졌다 싶으면 나타나고 또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눈앞에 나타나면 짜증이 치솟다가도 사라지면 또 나타날 거 아니까 신경이 쓰이는 게 날파리랑 진짜 똑같다니까. 그래서 난 엄마를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 난 절대로 엄마처럼은 안 살 거다. 절대 돈에 미쳐서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추하게 늙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럼 내가 만약에 폭삭 망하면 그땐 어쩔 거야? 어쩌긴 같이 벌면 그만이지. 난 엄마처럼은 안 해. 그럼 내가 죽으면? 그땐 나도 따라갈 거야. 세상에 미련도 없고 일단 당신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거든. 아내는 장모님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곤 했어요. 해서 저는 그런 아내의 아픔을 꼭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감히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아내만큼은 편안하게 살게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장모님에게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드렸고 나중에는 작은 집까지 마련해줬습니다. 헌데 일이 그렇게 틀어지면서 아내는 절대로 닮고 싶지 않다던 장모님의 모습과 똑같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저 돈.
애초에 제가 당시 그 중소기업에 들어간 것도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사실 초반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서 일을 했지만 아내는 그것조차 못마땅히 했죠. 요즘에 배달하면 450에서 500까지도 번다고 하잖아. 잘 버는 사람들은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들리는 소문엔 그것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하고. 차라리 배달을 해, 어? 여보, 이 회사도 나쁘지 않아. 무엇보다 그건 잘 버는 사람들 기준이지. 매달 그렇게 나오라는 법도 없고. 불안정하게 버는 것보다 좀 적더라도 꾸준히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현명한 거야.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덤빌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현명해서 사기나 당하니? 지금 간판이 중요해? 설마 배달 일이 쪽팔려서 그래? 아니, 누가 그렇다고 했어? 내가 언제 간판을 봤다고 그래? 다른 곳엔 눈도 안 돌렸잖아. 그게 그거 아니야? 간판 때문이 아니라 이 회사 진짜 괜찮아. 다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연봉도 좋고 복지도 있는 편이라는 거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물론 수익이 이전과는 같지 않지만 이제 막 들어간 거잖아. 일단 차근차근이고 뭐고 그럼 투잡을 해. 요즘 시대에 일 두세 개 안 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채워가야 할 거 아니야. 회사도 다시 일으키려면 돈을 모아야지. 아니야? 아님 그 일도 하고 퇴근하고 배달도 같이 하면 그만이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퇴근하고 무슨 일을 더 해? 말이 왜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을 왜 당신은 못하는데? 당신 가장이야.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내 딸이 왜 유학길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알았니? 정 그렇게 부족하면 차라리 당신도 벌어. 내가 왜? 예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망하면 같이 벌겠다고. 이전 일을 들먹이자 아내는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거야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 당신 때문에 망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같이 져야 해? 나 때문에 망했어? 내가 돈 빼돌렸어? 아니잖아. 이제 와서 일하라고 하는 거 진짜 웃긴다. 무능한 남자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민다고 하더니 딱이네. 어쨌든 난 모르겠고 무조건 배달 일도 같이 병행해. 그렇게 해서라도 난 보상받아야겠어.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일과 배달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화근이 되었고 결국 저는 중견기업에서 쫓겨나게 됐죠. 상당수의 회사는 회사 일 외에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내부 규정이 있었고 4대 보험 이중 가입 사실이 발각되면서 들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겸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거였죠. 솔직히 말해서 그곳은 회사라고 보기도 힘들 수준이었습니다. 박봉의 월급은 둘째로 치더라도 체계도 엉망이었죠. 애초에 그곳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곳의 규칙은 딱 하나, 사장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 전부였죠. 제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줬던 분이 그러더군요. 여긴 동물의 왕국이야. 적당히 비비다 얼른 뜨는 게 신상에 이루어. 일하다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저기 경리는 사장이랑 한 달 전에 사귀다 헤어졌고 저기 김 팀장은 지금 만나는 애인. 그런데도 둘이 친하다는 게 더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특히나 저 여자들 앞에선 사장 욕은 혼잣말로도 하지 마. 알았지? 아, 네. 그 사장님이 싱글이신가 봐요. 나이는 꽤 있어 보이시는데. 몰라. 근데 듣기론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있긴 하던데 손가락에 반지 자국도 없는 걸 보면 이혼을 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은 엄청 많다고 들었어. 본인 말로는 대단한 거물이 있는데 자기 뒤를 봐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이 회사를 유지하는 거네요? 그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더 있어. 여기서 일하려면 사무 업무, 영업, 그리고 회계까지도 다 해야 하거든? 워낙 중구난방에 백으로 들어와서 타자도 제대로 못 치는 것들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다 알아둬야 하는 거고. 네? 등록만 하고 출근을 안 한 거면 그거 불법 아닌가요? 쉿! 그런 말은 하지도 마!
아니, 이상한 게 있어도 묻지도 마. 내가 초반에 들어왔을 때 어디서 다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직원으로 앉혀놓은 적 있었거든. 그 꼴을 보는 것보단 차라리 등록만 되어 있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내가 장담하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 딱 감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해. 경리가 너보다 월급이 많아? 법인카드 사용 출처가 이상해? 아니, 여긴 뭐든 가능해. 뭐가 잘못되었든 이상하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거야. 사장 말엔 반드시 복종한다. 그리고 사장놀이 좋아하는 저 인간 이상한 파티 연말 모임 하는 거 꼭 참석하면 잘릴 일은 없어. 확실히 그 사람 말처럼 회사 자체는 진짜 괴기했습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여긴 사장놀이가 하고 싶어서 만든 가상의 회사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실제로 어제 인사했던 직원이 오늘 사라지기도 했고, 입사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저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만큼 자유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겸업도 허용이 되었고 체계가 없으니 지각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죠.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직원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저보다 직급이 높아도 함부로 못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연말과 창립 기념일, 사장님의 생일에 파티를 하곤 했는데 그건 역시 제게 그리 나쁘진 않았죠. 왜냐하면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대여하고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제 직업과 돈벌이에 툴툴거리던 아내도 그날만큼은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죠. 작은 회사 운영한다더니 사장 이 꼴에 입은 또 고급인가 보네? 여기 아무나 올 수 있는 곳 아닌데 여길 통째로 대여할 줄은 몰랐네? 더구나 와인도 잘 골랐고. 그치? 이 와인 당신이 좋아했었잖아. 오랜만에 먹네. 그러게. 전엔 이깟 와인은 집에 굴러다니던 건데 이렇게 먹으니 기분이 거지 같아. 에이 여보, 또 왜 그래? 좋은 날에. 뭐 나쁘진 않다는 거야. 예전 생각하니까 약간 심란한 거고. 그 정도는 표현할 수 있잖아. 그야 그렇지. 그래도 돈 열심히 벌어서 조만간 둘이서 여기 또 오자. 내가 얼른 돈 모아서 사업 다시 일으킬게. 나 아직은 젊어. 당신도 젊고.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해줘. 말만 하지 말고 그럼 얼른 빨리 해보든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으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다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알았어. 내가 더 노력할게. 노력이 아니라 결과를 증명해 보이란 뜻이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노력해도 아내와의 사이는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진 못했어요. 저 역시도 너무나 변한 아내의 모습에 실망도 했죠. 하지만 그런 아내와 이혼을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 딸에게만은 지극정성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당시 중학교에 막 입학한 딸을 위해서 아내는 뭐든 다 해주려고만 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하는 행동은 매몰차게 변했어도 딸에게만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절 미워하는 이유를 이해했고 자식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아내가 독서실만 보내는 게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를 악물고 노력했고 돈을 모아갔죠. 그러다가 바로 사건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대리를 뛰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는 딸도 아내도 보이지 않더군요. 처음엔 둘이서 집 앞이라도 갔나 했는데 딸에게 전화를 거니 독서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비도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해서 우산을 들고 나섰죠. 사실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살게 됐다고 해도 제게 꼭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바로 딸과의 사이가 이전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서 훌쩍 자라온 딸은 초반에 저와 있는 것 자체를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집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 부쩍 가까워졌고 저는 마냥 그게 좋았죠. 쌀쌀한 밤 공기에 기분이 좋아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자기도 참,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자꾸 이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럼 나 요즘에 잠도 제대로 안 와. 너랑 살고 싶어서.
네가 그 새끼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고 막 상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래. 아마도 이게 사랑인가 싶고. 아잉 몰라. 그럼 나한테 확신을 좀 주든가. 나랑 살겠다, 결혼하겠다 이런 게 먼저 아니야? 매번 냄새만 풍기고 확답은 왜 안 줘? 나랑 안 살고 싶어? 아이, 살자. 결혼하자. 그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진짜? 진짜지?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숨을 멈추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못에 박힌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눈에 담았죠.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아쉬운 듯 작별하는 그 장면까지 모두 보았던 겁니다. 바로 제 아내와 저희 회사 사장의 모습을 말이에요. 헌데 더 웃긴 건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이내 두 사람도 절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당황했는지 차에 올라타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났고 아내 역시 좀 놀란 것 같았지만 표정을 갈무리하더군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회사 사장 맞지? 사장이랑 너 두 사람 뭐야? 언제부터야? 도대체 두 사람 그래서 뭐? 맞아. 나 당신 회사 사장이랑 진지하게 만난 지 4달은 넘었고. 그게 왜? 그게 왜? 당신 미쳤어? 이거 불륜이야. 누가 아니라고 했어? 오해라고 변명이라도 했니? 아님 뭐 선생처럼 나 가르치기라도 하게? 불륜은 나쁜 거라고? 회초리라도 들고 종아리라도 거두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나도 충분히 아니까 설교할 생각은 집어치워. 짜증나게 굴지 말고. 야, 정신 차려! 지금 뭘 잘했다고 오히려 당신이 큰 소리를 내? 그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내 앞에서 큰 소리를 내? 사업 쫄딱 말아먹고 자기 아내 고생시키고 딸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무능한 인간이면서 감히 뻔뻔한 건 당신이야! 애초에 난 당신이 중소기업 일개 말단 직원에 대리운전이나 하는 놈이라는 걸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어이없고 기가 막힌 건 나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해줘. 진짜 당신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이혼 소리가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야? 나와도 내 입에서 나와야 맞는 거지. 뒤에서 이런 짓이나 저질러 놓고 뭐 어쩌고 저쩌? 그럼 당신이 해달라고 말하든가.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해? 어차피 들켰고 우리 가정은 돌이킬 수 없게 됐고 난 선택을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선택하시라고. 아까 들었잖아. 우리 결혼하기로 했고 서로 마음 확인한 거. 못 들었다고 하진 않을 거지? 우리 딸 생각은 안 해? 당신 딸이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하냐고! 우리 딸도 부자 아빠 더 좋아하겠지. 당신처럼 찌질찌질한 인간이 아니라 자동차도 하나 없어서 우산 딸랑 들고 딸 데리러 가는 아빠? 야, 나라도 싫어. 내가 제이라고 해도 유학 보내주는 새아빠랑 더 같이 살고 싶을걸? 그러니까 양육권도 포기하고 이만 갈라서자고. 저는 순간 눈이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는 아내의 팔을 잡았죠. 정신 똑바로 차려. 저 인간 회사에서 만나는 여자만 둘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술집 다방 가릴 것 없이 여자들한테 돈 퍼나르는 그런 인간이라고. 근데 저런 놈을 새아빠라고 우리 딸을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도 결국 버림받을 거라는 거 몰라?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증거 찾을 수 있어. 직접 보여줘야 믿을래? 제가 이 말을 하면 적어도 충격 정도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내는 도리어 웃었죠.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뭐? 여자관계 더럽게 복잡한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왜? 내가 버림받을까봐 걱정이 되니? 아님 내가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꿈이나 꾸는 것 같아서 그래? 근데 어쩌지? 난 이미 다 알거든. 여자가 4, 5? 죽은 전처랑 죽은 딸이 있단 거? 도대체 그 중에 뭐가 문제인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건 당신 같은데? 능력이 있으니 계집질하는 거 정도는 나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내가 그런 여자라서 저 남자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거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진짜로 못 견디는 건 능력도 없으면서 헌신적인 당신 같은 놈이야. 알겠니?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됐고, 이혼이나 해줘. 더는 시간 낭비, 감정 소비하기 싫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 싶네. 참고로 하나 남은 이 집을 반으로 나누니 쪼개니 그런 치사한 거 안 할 거야. 갖고 꺼져.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보통 불륜을 들키면 발뺌하고 거짓말이라도 하는 게 보통인데 막상 너무나 당당하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딸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을 겁니다. 아빠, 우산은 들고 있으면서 몸은 왜 이렇게 젖었어? 깜빡했네. 우리 딸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아빠가 좀 늦었네. 괜찮아, 나 우산 있었어. 그리고 바로 코앞인데 뭘 데리러 와, 아빠. 아빠 괜찮아? 지금 창백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빠가 무슨. 일단 가자. 근데 넌 왜 이렇게 물에 빠진 생쥐꼴을 했어? 감기 들겠다. 얼른 들어가자. 너 들어가는 거 보고 아빠 일 때문에 잠깐 한 번 더 나가야 할 것 같아. 그 손님이 있는데 단골이라서 놓칠 수가 없는 콜이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죠. 엄마가 또 쫓아낸 거야? 아빠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응? 고맙다, 제이야. 아빠 다 잘 될 거야, 진짜. 저는 딸을 집으로 들여보내고 그날 아예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모텔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눈물을 쏟아냈죠. 차라리 어설프게나마 변명이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태어냈죠. 그러니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을 거라는 게 짐작이 가더군요. 배신을 당한 쪽이 더 가슴 아파하고 있으니 어쩐지 뱃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오기가 생기더군요. 절대로 원하는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헌데 아내는 보통이 아니었죠. 자신의 불륜을 밝혔음에도 꿈쩍하지 않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바로 장모님 말이에요. 자신의 어머니를 날파리에 비유할 정도로 끔찍이 싫어했지만 두 모녀는 돈 앞에선 붕어빵 틀에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았던 거죠. 백서방, 자네도 이러는 거 아니지? 무슨 어깃장을 놓는 것도 아니고 얘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해줘야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긴다고 혼인관계가 지속할 수 있을 줄 아나?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싫다는 사람 놔주고 보내줄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 제가 왜요? 전 이혼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생 데리고 있을 거예요. 무슨 애도 아니고 이런 억지를 부려? 아이 됐어. 이혼이야 그냥 소송하면 되는 일이지. 억지를 부리는 건 장모님이랑 저 사람이죠. 애초에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요구 못합니다. 어머님 따님이 혼인기간 중에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제 회사 사장이랑. 그게 뭐? 남녀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는걸. 짐승들도 무리 중에 가장 강한 수컷이랑 짝을 맺고 약한 건 도태가 되는 법이야. 사람이라고 다를 게 있나? 더구나 왜 우리 딸만 잘못이야? 애초에 사업 다 말아먹고 구질구질하게 살게 한 자네도 명백한 책임이 있는 거지. 진짜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시는 분이 제가 사드린 집에서 제가 드리는 용돈 받으면서 지금까지 사셨어요? 제발 좀 양심이 있으세요. 적어도 자신의 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부모가 그걸 이끌어야지. 같이 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혼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끄는 건데 그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 집 그까짓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고작 방 3칸에 화장실 딸랑 하나 딸린 낡은 아파트일 뿐인데 신축도 아니고 요즘 누가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아? 이때 아내가 끼어들어서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그냥 줘버려. 우리 자기가 하나 사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주라고. 그래? 진짜 그랬단 말이지? 좋다. 적선한다 생각하고 주지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생색내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참에 잘 됐지?
내가 백서방이 사준 그 집 당장 정리해서 내줄 테니 그거 먹고 떨어졌으면 좋겠네. 내 딸이 재산 분할도 안 받겠다고 하지 않나? 진짜? 정말 다들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양심도 없어요? 양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있어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네. 난 오로지 내 딸의 행복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이 최고라고 보는 사람이라. 이 사람 그 남자랑 결혼하면 뭐 제대로 살 수나 있는 줄 아세요? 나도 들었어, 바람둥이라고. 그래도 거기랑 헤어지는 게 자네랑 헤어지는 것보단 돈이 되겠지. 여기서 갈라봐야 1억 2억 갈리는 거지만 거긴 재산 분할하면 수십억이 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지고 볶고 헤어지든 말든 자네가 하등 신경 쓸 거 없어. 장모님이 그 말을 하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이더군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가 인정을 하게 됐죠. 아, 이 인간은 내 사업이 망해서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이에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딸의 양육권만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버텼죠. 그런데 이번엔 사장님이 절 부르더군요. 초반에 둘의 불륜을 알았을 때는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라도 들었지만 정이 떨어져서 그런지 기가 차기만 했습니다. 고급 일식집에 앉아 제게 사케를 따라줬죠. 나한테 술 받는 사람 많지 않아.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 말이지. 지금 장난하세요? 남의 가정 바탕내고 자부심을 가져라? 뭐 어쩌겠나? 난 오는 여자를 안 맞거든. 예전에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솔직히 난 전처 죽고 나서 결혼은 할 생각 없었어. 왜? 전처 내가 여자관계 복잡한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 죽던 날도 딸내미랑 내 뒤 따라오다가 쾅 이렇게 사고가 난 거라.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땐 나도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지 뭔가. 그렇게 미안하심 계속 혼자 사시죠?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다 이해해준다 그러잖아. 내가 누굴 만나든 누구랑 있든 그냥 가정주부로 평범하게 내 옆을 지키겠다고. 자긴 많은 거 안 바란다 그러더군. 순정적이고 복종하는 여자에 남편 구속 안 하는 여자가 어디 흔해? 그런 여자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잡아야지. 안 그래? 참 잘 어울리시네요. 비꼬지 마. 자네가 딸 때문에 이혼 안 하고 버틴다는 거 알아.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네. 솔직히 그 여자가 하도 딸 이야기를 해서 그러라고 했지만 남의 핏줄 데려오는 거 별로거든. 내 핏줄도 아닌데 나중에 상속 문제도 걸릴 테니까. 아내가 그걸 허락을 한답니까? 그 사람 딸에 대해선 누구보다 각별한 사람이에요. 과연 그럴까? 어쨌든 자네도 너무 날 미워하지 말게. 오히려 땡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지금 사는 아파트도 포기한다. 그리고 처가에 들어간 돈까지 싹 다 해서 주는 조건. 원하면 공증도 가능해. 단 합의 이혼이어야 하네. 내용은 성격 차이로 원만하게 말이야. 딸에 대한 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내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제가 말하니 사장은 껄껄 웃었죠. 딸이 중학생이면 적어도 10년은 넘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모르는지. 그때였습니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아내가 들어섰고 그 뒤에 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딸의 얼굴을 봤는데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아내는 딸을 제 옆으로 밀어넣고는 바로 사장 옆에 붙어 앉았죠. 그리고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제 찍어. 당신 원하는 거 해준다고 했으니까 도장 찍으라고. 우리 엄마 집 처분한 돈 당신 계좌로 쌌고 서면으로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고 썼고 공증까지 받았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아, 그리고 전 그렇게 원하면 얜 네가 키워. 난 돈만 있으면 되니까. 미쳐도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애 앞에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나 안 놔줄 것 같아서 그래. 오죽하면 나도 이러겠니? 제발 좀 떨어져 나가. 거머리같이 끈질긴 당신 보면 토악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제 딸이 절 보면서 말하더군요. 찍어 아빠. 당장 찍어. 난 아빠가 행복해지면 좋겠어. 그리고 실은 딸은 제게 귓속말로 빠르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아빠, 사실 나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할머니랑 엄마가 하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저 사장님 돈줄을 찾아냈어.
그 사람 데리고 오면 엄마도 여기서 끝장나.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도장 그냥 찍어버려. 지금 당장. 전 그걸 듣고는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지만 일단 딸의 말대로 이혼 도장을 찍었죠. 아내와 사장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흡족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변호사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고는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이 그 앞을 막아섰고 거의 동시에 딸 뒤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나이는 7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몹시 꼿꼿한 느낌이었고 표정은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죠. 풍성한 흰 머리와 깔끔한 차림, 걸치고 있는 것부터 귀티가 흐르는 노부인이었어요. 아주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저 여자가 제이 널 낳아줬다는 그 여자니? 참 한심하기도 하지. 그 말에 아내는 발작하듯 일어나 삿대질을 하더군요. 당신이 뭔데 한심하다고 내 딸한테 짓거려? 뭔데 우리 가족 사이에 끼어들어? 노망이라도 났어? 아님, 혹시 우리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오호라, 아주 끼리끼리. 천박하고 수준 이하의 여자네. 자네 설마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때 총알처럼 사장이 앞으로 뛰어가선 그 노부인 앞에 납작 엎드리더군요.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결혼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전 도통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이 여자 주장이고 전 이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장모님 저 아시잖아요. 네? 죽은 그 사람 평생 그리워하며 살 거라고 저 약속도 드렸고요. 기억하시죠? 네. 자기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라니? 자기란 말 하지도 마. 지금 누구 앞이라고 입을 놀려? 미쳤어? 자기 갑자기 왜 그래? 장모? 전처는 죽었는데 왜 이 여자 눈치를 봐?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협의 이혼도 했잖아. 다 했는데 왜? 하지만 제 아내는 더욱 악을 쓰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사장은 그런 아내의 뺨을 갈겼죠. 아내는 충격에 벌벌 떨면서 입을 닫았고 사장님은 바닥에 입술이 닿을 것처럼 다시 엎드리더군요. 앞뒤 내용을 봤을 때 그 노부인이 사장이 늘 말하던 든든한 투자자이자 거물이었던 겁니다. 즉 사장의 장모님이 인사체계부터 모든 게 엉망인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였던 거죠. 노부인은 엎드린 사장은 본 척도 하지 않곤 절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을 아주 잘 키우셨더군요. 요즘엔 컴퓨터만 좀 다뤄도 그 정도 정보 찾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저희 집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절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뜸 제 돈을 지켜주겠다고 그럽디다. 제 딸이요? 우리 제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노부인은 제 딸을 따뜻하게 보고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단순히 제 사위가 자기 엄마랑 불륜을 저질렀으니 벌을 내려달라고 했다면 전 무시했을 겁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니 모르진 않았거든요. 나이 들고 뒷방으로 물러났어도 어디에나 제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꼬맹이가 제 돈을 지킬 수 있다며 당차게 말했고 호기심에 이렇게 따라오게 된 거죠. 바로 여기 뒤에 있는 방에서 기다렸고요. 여기 뒤에 있는 방이라면 일본식 구조였던 가게의 방은 얇은 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공간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바로 그곳에 그분이 와 있었던 거죠. 이를 들은 사장은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게 변하더니 덜덜 떨기 시작했죠. 동시에 노부인은 사케병을 거꾸로 들었고 사장의 머리 위로 술을 콸콸 쏟아냈습니다. 참 대화 내용이 유익했네요. 그중에 내 딸과 손녀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바람난 남편 뒤를 쫓다가 내 딸이 그 꼴이 된지도 모르고. 장모님, 그건 오해세요. 전 그냥 그 입 다물어. 내가 쓰레기 같은 널 두고 보고 있었던 건 내 딸이 널 많이 좋아했기 때문이었어.
걔집에 미쳐서 쫓아다닌 거 알면서도 지 분수를 아는 놈이니 적당히 하다가 치울 줄 알았지. 시궁창의 쥐새끼처럼 어차피 다신 나랑 섞일 일 없고, 너도 나처럼 가족을 잃었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널 어떻게든 거두려고 했었다. 하지만 넌 결국 선을 넘었어. 이제까지 너에게 줬던 모든 걸 되찾을 거다. 이 똑똑한 꼬마 아가씨 말처럼 내 돈을 지켜야겠으니. 안 돼요. 장모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이 미친 여자랑도 헤어질게요. 이 여자가 먼저 접근했어요. 전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예요. 전 억울해요. 이런 여자는 이제 줘도 안 가질 거고, 아니, 앞으로는 여자 근처도 안 갈게요. 장모님, 저 진짜 죽어요. 사장은 눈물 콧물 쏟아내며 오열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내의 표정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죠. 그러더니 아내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쏟아냈고,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이였는지까지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그런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죠.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왜? 미쳤어? 날 버린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난 절대 혼자는 안 죽어! 야, 이씨 미친! 하긴 지 딸년까지 버린다는 게 정상은 아니지. 됐어! 넌 이제 장모님 아니라고 해도 다신 안 봐! 다시 네 남편한테 돌아가든가 마음대로 해! 아마 그때서야 아내는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반쯤 뒤집혔던 눈빛이 돌아왔고 이내 저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군요.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딸의 손을 잡았고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노부인은 바로 뒤따라오지 않았고 사장이 오열하고 뒤집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비로소 딸과 저 둘만 남았을 때 딸은 그간의 일들을 모두 들려줬어요. SNS를 동원하고 각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까지 모두 확인을 해서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죠. 또 그 노부인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무려 한 달 동안 그 집 앞에서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독서실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너 정말 어쩌려고 그랬어? 왜 아빠한테 말을 안 했냐고? 그럼 그날도 비를 맞으면서 그 집을 찾아갔던 거야? 그래서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던 거고? 미안해 아빠. 근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매일 잠도 못 자고 엄마한테 내몰리던 나가는 아빠한테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 미안해 아빠. 아니야, 이 아빠가 미안해. 너한테 그런 짐까지. 아빠가 다 잘못했어. 저는 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위해 소리 없이 싸워준 딸에게 고마워서 또 미안해서 눈물이 쏟아졌죠. 헌데 눈치 없이 아내가 저희 곁으로 와서는 뜬금없이 이혼 취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딸이 끼어들어서 모든 걸 망쳤으니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요. 또한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딸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냥 같이 살자며 제 손목을 잡더군요. 저는 바로 뿌리치며 말했죠.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말아달라고 한 건 당신이야.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아니지? 여보, 그럼 나들 어쩌라고? 엄마는 매번 저렇게 돈 때문에 날 들들 볶고 당신이 절절거리면서 대리나 뛰고 다녔잖아. 나한텐 미래가 없었어. 솔직히 당신만 아니면 난 저런 인간이랑 살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어쨌든 당신 탓도 있잖아. 여보, 잘못했어. 어? 잘못? 당신은 끝까지 내 탓만 하고 있어. 모든 게 당신 선택인데. 아내는 씩씩거리더니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잘할게. 나 당신 없으면 이제 죽어. 내가 죽길 바라는 거야? 어? 지옥에 떨어지려면 이젠 혼자 떨어져. 날파리처럼 굴지 말고. 아내는 뒤늦게 딸의 손도 잡았지만 딸은 저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더군요. 나보다 돈을 선택한 엄마라면 난 그런 엄만 필요 없어. 다신 얼씬도 하지 마. 제이야, 엄마한테 어쩜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아까 그 말은 그냥 정을 떼려고. 그러지 말지 그랬어. 이미 떨어져 나간 지 오래라 억지로 뗄 필요도 없었거든. 그 일이 있고 아내는 진짜로 이혼을 취소하고 재산 분할을 다시 받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장과도 당연히 끝나버렸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장모님과 단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서면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었고 심리적 압박, 기망, 협박 등을 당해 부당하게 포기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장모님이 집을 처분한 건 역시도 순수하게 제 돈으로 산 게 입증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빌린 돈을 갚은 꼴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누구보다 돈에 미쳤던 두 사람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죠. 한편 사장은 3달을 못 채우고 회사도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당장 망하는 건 아니었으니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죠. 애초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가능한 직원 수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막판에 직원들은 못 받은 월급 대신 회사 비품까지 다 뜯어갔다고 하더군요.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렵에 저는 제 사업을 시작했죠. 제가 모은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지만 장모님이 집을 팔아넘긴 돈을 더하니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개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함께 그 노부인이 제 사무실에 방문을 했죠. 사업 시작했다고 들었어. 요 꼬마 아가씨가 말해줬지. 그래서 화분 하나 선물하러 왔네. 정말 감사합니다. 금전수네요? 덕분에 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그래, 벌어야지. 내가 투자할 건데.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단단히 각오해. 네? 투자요? 그게 무슨... 내가 예전에 했던 게 투자 사업이었어. 실제로 그 덕으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무엇보다 내 돈 지켜준 꼬마 아가씨의 아빠니까 지켜준 그 돈만큼 여기에 투자할 생각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걸 그냥 받아도 되는지... 그냥? 내가 그럴 것 같나? 이전 회사의 재무제표도 다 확인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거라네. 정 때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건 한 번이면 족하거든. 그러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즐거운 마음으로 이 꼬마 아가씨랑 함께 기다려 볼 테니.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느낌이 들었죠. 당장 투자를 받았다는 것보단 그간의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망하긴 했지만 진짜 잘해왔다고, 결혼도 실패했지만 딸은 내 곁에 있노라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네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저는 아마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아니라고 장담할 순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순간이 또 오더라도 저를 믿어주는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기도 하죠. 지금 벌써 그 일로부터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덕분에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소설처럼 쓰고 싶긴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진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생각입니다.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려고 한 제 딸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저 정말 열심히 살아볼 테니 다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고맙습니다.